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기어이 26K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돼서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 온체인 데이터 개발 과정들을 봤을 때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이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 대비 너무 코인판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호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다 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른 자산들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피크를 찍고 그 뒤로는 계속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57% 상승을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도 아직까지는 높은 축에 있다. 하지만 2달 동안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도 좋았다가 점점 좋아졌다가 다시 좀 안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산시장 자체가 8월 달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거의 없었고요. 이런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 CVD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 거는 24.8K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매수벽이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보시게 되면 오더북이 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오더북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 때도 돈 조금만 쓰면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작은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1K, 2K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지션이다라는 거를 이 오더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변동성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위에서 이렇게 오더북이 비어있는 곳에서는 1K, 2K 정도는 세력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두껍게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뚫는다 라고 하면은 큰 돈을 써가지고 뚫는 것 같거든요, 세력들이. 그래서 하락을 할 때 돈을 써서 한번 밑으로 뚫면은 절대로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돈을 썼으니까 뽕을 뽑아야 돼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 25K, 24.8K 라인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지켜질지 아니면 뚫리게 될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혹은 하락 횡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이제 뚫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고 나서 저항으로 이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뚫고 올라가야 이 위에서 불장 혹은 상승장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장이 좋아졌을 때는 이 쇼터몰드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늘 지지대 라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역사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저항대로 작용이 된다고 하면은 하락장일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26K 갔다가 28K까지 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락장이나 하락 횡보를 조금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항을 크게 뚫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를 살펴보면은 25.4K 요거 구간이 세게 버팀목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24.8K 같은 경우는 100주 이평선이어서 기술적으로 그 지표가 강력한 지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뚫리고 나면은 23.3K까지는 뭐가 없어가지고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지표를 보시는 분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25K 라인에서 지지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 뒤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 하락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깨지고 나면은 23K까지는 쉽게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보시게 되면은 예상치가 이렇게
였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웃긴 거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또 높아졌어요. 이거 고용도 높고 실업률도 높아졌다. 해석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만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의 평균이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 혹은 긴축, 요 메타가 당분간 또 귀에 자주 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애들이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돈이 없다. 코로나 때 돈을 그냥 지갑에 꽂아줬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그냥 돈을 쏴줬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지들이 일부러 유발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처구니 없이 돈을 쐈는데, 그러면서 돈이 많이 이렇게 생겼죠. 생겼고 그러면 또 돈이 또 축적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코로나 제재가 풀리고 나고 그다음에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 애들이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어지는 게, 이건 신용 경색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신용 경색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저금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출도 못 빌려주고, 이런 거 더불어 가지고 카드론 거의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카드론 같은 경우도 월마다 5조였나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위가 이게 아니에요. 무슨 몇 천조 이런 식으로 카드론 막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개인과 기업이,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1번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2번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또 돈을 꽂아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M2 같은 경우도 YOY로 이런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로 M2가 통화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단기간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어요. 다 그냥 계속 유동성이 풀렸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꺾였다. 일부 꺾이겠지만 이렇게 꺾였다. 그게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시중에서 잘 안 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장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를 해야 되는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크립토를 법으로 자산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산으로 인정한 것 자체는 좋은데, 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가능하냐면 이걸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자산이니까 개인들 자산을 공산당이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자산으로 인정한 거 아닌가.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크립토를 자산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확실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을 제목에다 달아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리플을 밈처럼 그냥 희화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알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하지만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유연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거 상관없고요. 소송 전에 보시게 되면은, 소송 전에는 SEC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그냥 발목이 잡혔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SEC 이슈 이 부분이 일부 승소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펀더멘탈이 바뀐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돈을 버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크립토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리플보다 오래 크립토를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때 나와가지고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코인이에요. 다른 것들 다 흥망성쇠가 있는데 리플은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다음 볼륨량도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대단하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런 코인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게 되면은 리플사가, 그러니까 결제 관련돼서 많은 뭐 MOU든 아니면 실제로 체결이든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디벨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관련되어 있는 개발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볼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어요. 리플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리플을 만약에 투자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리플을 바라보는 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리플이 뿜뿜 상태예요. 큰 자신감을 갖고 있고, 왜 그러냐면 미 SEC에 항소 신청을 거부 요청한다. 그러니까 SEC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항소를 해야 되는데 리플이 법원에 SEC가 항소하는 거 막아주세요라고 그런 것들을 제안서 이런 것들을 보낸 거예요. 진짜 자신감 뿜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지, 이렇게 장도 안 좋은데 누가 던져가지고 비트코인을 25K까지 만들었는지 추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던지는 놈은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4,000개 이상. 그러면서 가격 하락할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채굴업자가 비트코인을 던졌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채굴해가지고 축적을 하고 있다가 얼마 양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채굴업자들이 채굴한 걸 쭉 던졌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장이 안 좋아지니까 가지고 있던 거를 일부 이제 방출을 한 거고, 이 부분은 던지는 놈들은 채굴업자들인데 알아야 되는 거는, 채굴업자들이 다음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채굴했을 때 수익이 절반으로 준다.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왜 중요한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할 거고, 어덥션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그런 수요는 늘어날 건데 공급은 줄어든다. 단순한 경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멘텀, 진짜 심플한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맨드를 봤을 때 많이 들고 있으니까 던져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던지는 사람들만 있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0.5%, 상위 0.5% 원래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월렛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을 한 2주 동안 2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조 원 정도치를 걔네들이 받고 있는 거죠. 채굴업자들이 던지면 이거를 그 밑에서 누군가는 받아주고 있다. 이걸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게 있는데 고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고래도 일반 고래가 아니고 비트코인 0.5% 이상 들고 있는 고래. 그 상위. 이런 고래들이니까 얘네들이 원래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그런 애들이 비싼 가격에 많이 들고 있죠. 그런 애들이 비트코인을 다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2주 동안 거의 한 2조 원 정도 받아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래의 숫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도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이 고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 일부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소송 알고 누군가가는 매집을 한 것 같고, 그 뒤에도 또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하락장에 모으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던지면, 그러니까 던졌는데 안 받아주면 비트코인은 영원이 돼야 되죠. 영원. 근데 누군가는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25K에서. 근데 그게 고래들이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25K까지 내려오고 힘들고 그런 시기가 지날 수 있는데, 아까 8월달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50%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연초에 샀으면 아직도 플러스 50%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보시게 되면은 봐야 되는 거, 비트코인 반감기를 남겨두고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요 시기 아직도 많이 남았죠. 반감기까지. 근데 과거 데이터를 봐도 반감기 전에는 많이 횡보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 그냥 의연하게 축척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모아가는 게 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모아가고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롱의 뷰로 이 코인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아놓고 불장이 오면 그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 매매에 맞게끔 가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호구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 사이버 커넥트라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한국이 없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3%, 5%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껴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버 커넥트가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김프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이낸스랑 외국 거래소들이 얘네들이 출금을 막아요. 출금을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사가지고 한국 거래소로 보내는 보따리를 못하게 막았어요. 이건 오케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는 출금을 막았는데 누군가는 바이낸스에서 한국 거래소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자인 거죠. 아예 이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을 자기들이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은 결국 롱도 있고 숏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프는 영원할 거예요. 영원할 거. 영원한 건데 일본에서 마진 거래가 허용이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일프 이것도 유명했었거든요. 일프를 없애기 위해서 마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김프는 아직까지 영원하다.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해외 거래소들은 지들은 출구를 막아놓고 지들이 한국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팔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코인 시장이 거래하는 사람도 많고 거래 대금도 많고 대우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취급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현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가 FDUSD가 BUSD를 대체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선언을 했냐면은 수수료 없이 교환 가능하다. 그냥 BUSD가 9월 달에 끝나는데 FDUSD로 자기들은 무언가를 더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FDUSD 별거 아닐 수 있어도 관심을 꼭 두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